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백승욱입니다. 원래 그 주인공은 행사의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소경제의 주인공은 과학기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기술은 그 수소경제를 향후 그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로켓의 추진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수소 경제에 뭐 수소차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수소 경제의 과학 기술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향후 이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소 경제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저희가 잘 R&D 추진 전략들을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향후 지속적인 국가의 어떤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저희 연사분들이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김원선 박사님 참여하셨고요. 오늘 저희 수소 경제 전반에 걸쳐서 IP의 어떤 IP 특허 전략들을 아마 다각도로 아마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영우 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님께서는 저희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굉장히 지금 글로벌하게 첨예하게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 것 같고요.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님께서는 수소 경제법에 대해서 깊이 참여를 하셨고 향후 지금 관련된 부수 법안들이라든지 여러 이런 향후 이 법안 관련된 동향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이스트 신소재학교 조은혜 교수님께서는 수소 저장과 그다음에 수소 생산에 대한 그런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R&D와 수소 경제법에 대해서 저희 특허 관련된 관점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개요, 그 다음에 기술 동향, 주요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신 바와 같이 크게 수소 산업은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빨간색 별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소 생산 쪽은 수전의 수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전의 수소 분야에 R&D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방금 앞서서도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수소 저장 운송 쪽에서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액화 탱크로리 이런 쪽으로 아마 수송 운송이 될 텐데 가장 활용이 많이 될 튜브 트레일러 쪽 이런 기술들도 아직 아주 미세한 부분이나 소재나 실질적인 어떤 최적화 기술들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 운송 쪽은 튜브 트레일러 쪽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송용 쪽에서 이제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 쪽.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히려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소 생산이나 저장 운송도 사실은 상당히 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개발이나 국가 공공기관 쪽에서는 이 수소 생산이나 저장 운송 쪽 기술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수소 생산과 수소 사용 두 개의 포인트, 아까 뭐 저장 운송은 이제 조금 뭐 부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계질 수소가 대부분 수소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소 에너지가 그린 에너지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결론적으로 수전의 수소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기술 확보나 특허 확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경제성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R&D가 집중돼야 될 부분은 수전의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사용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쪽인데 대부분 기술들은 퓨얼 셀 스택 이제 연료전지 쪽에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동차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들도 앞으로 향후 엄청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
뭐 현대차, 넥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차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정부 보조금이 아니면 사실상 판매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원가 절감 내지는 최적화 기술에 의한 과연 어떻게 하면 수소 활용에 있어서 자동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연구 개발은 기업체들 이런 관련된 소재나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게 이제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 연구 개발은 결국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레이 수소입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수소들은 대부분 그레이 수소지만 이걸 CO2를 이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블루 수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수전의 수소, 그린 수소 쪽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그린 수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기술이 개발되어야 최종적으로 수소 산업의 마침표가 찍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가격인데요.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마 논의하셨을 텐데, 수소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쯤 되면 2019년 기준 한 10배 이상의 수소 사용량이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수소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제 수소 가격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현재 대략 올해 기준으로는 킬로그램당 한 7,000원 정도의 가격에 지금 국내에서는 충전 가격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지금의 절반 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수소는 지금 대략 열량이 그람당 142kJ 정도 되는데 LNG의 3배, 휘발유의 4배 정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정도만 되면 사실상 이제 판매 단가인데 거의 휘발유보다 훨씬 더 싼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 요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기술들은 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쪽인데 사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면 수소 발전, 그래서 분산형 가정이나 대규모 빌딩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분산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결국은 수소 발전 쪽의 기술들도 반드시 확보가 돼야 진정한 수소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수소 발전소 관련된 이런 스택 개발이라든지 전체 수소 발전기 최적화 기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소 활용 분야에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부품 시장 규모 성장 전망을 보시면 연료전지 퓨얼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 컴프레서, 그다음에 퓨얼 프로세서, 그다음에 휴미디파이어, 파워 컨디션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게 기업체들의 연구 개발 내지는 경제성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 개발은 퓨얼 스택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기술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에어 컴프레서 쪽도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표는 이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생산 규모별 연료전지 부품 생산 비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1년에 1000유니트,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1년에 1000개 정도 생산했을 때의 비용과 1년에 50만 개 정도를 생산했을 때 비용의 어떤 구조가 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 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멤브레인이 가장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멤브레인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단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에 의해서 부품 단가가 가장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멤브레인 실제 소재 개발이나 관련된 그 부품의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근데 지금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소재 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 캐탈리스트 잉크하고 그 응용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저기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줄직 오히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4% 50만 단위를 생산하더라도 3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 기술 개발에 의한 원가 절감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그래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촉매를 바꾼다든지 아예 기술의 기반을 바꾸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수소를 이용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근본적인 스택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택에 들어가는 각종 원료들, 그 다음에 재료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특허 쪽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자동차용 연료전지 선진 업체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발라드,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 두산 퓨얼셀, 델파이, 하이드로제닉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발라드 같은 경우는 웨이차이 파워라는 중국 회사와 현재 합작을 해서 중국 내에서 그 수소 자동차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일단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특허 동향,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에 한정해서 좀 본 거긴 한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파트가 있지만 지금 이건 미국 특허만 대상으로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에 출원이 집중되다가 결국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그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개발이 끝났냐? 그건 아니고 향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경쟁업체가 나타난다든지 기술 최적화, 소재 혁신 등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특허 출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국내나 미국에서 꾸준하게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 초기 단계의 원천 기술들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났다고 보이지만 소재를 바꾼다든지 그 뭔가 다른 부품의 최적화, 혁신 쪽은 아직 그 미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허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수소 경제나 수소 산업 전반에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수소의 특허 출원의 동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수소 특허 쪽은 뭐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지만 굉장히 기술이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에 특허 출원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소 쪽도 지난 20년간 이렇게 업다운을 반복을 해왔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한 3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법무법인 율촌의 최관수 변호사님께서 그 특허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수 법안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허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수소법, 수소경제법의 개괄적인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한 법무부 율촌의 최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경제를 위한 2019년 로드맵 발표 이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고 그 위에 관련 수소경제를 위한 관련 법들의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관련 법 이외에도 수많은 이제 법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고 현재 기본법으로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련에 관한 법률, 이 축약해서 수소법이라 할 건데요. 이 수소법도 이제 1차적인 그 기본법이 나온 거고요. 현재 시장의 니즈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 수소법의 개정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법제 개편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이제 수소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올해 2월 때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수소법은 이제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육성법인데요. 이런 세계 최초의 법률이라고 약간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수소법에는 수소 전문 기업 제도, 그다음에 지원 정책, 특화단지 지정 제조 등을 줌으로써 지원하는 그 법률들도 그 규정들도 두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가 이제 사람들 인식에는 좀 약간 우리가 옆에 생활에서 같이 가야 되는 에너지 원천이지만 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수소 생산이나 이런 관련해서 규제 사항도 한꺼번에 같이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향후 이제 이 수소법이 현재 기존의 그 액화가스나 이런 그 고압가스나 액화 석유가스에 이제 적용했던 관련 법률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물론 이제 부칙에 이제 서로 이제 우선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에 개선을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수소 기본법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2021년 3월 달에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 그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서울 시내권도 그렇고 이제 각 시내권에 설치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사시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반대, 왜냐하면 이 수소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그런 이제 그 반대 등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난무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 의식을 하시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인허가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인허가를 그 환경부 장관의 그 인허가를 통해서 의제하도록 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서 행정절차 편의성을 도모하는 관련 규정을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의 설치가 좀 약간 용이해졌다,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서로 자기 수소도시 하겠다라는 많이 공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 행정에 따른 그 온갖 조치와 그다음에 이런 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고 가기 위해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제 향후 이 법에 따라서 또 역시 수소도시 발전을 위한 그 새로운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타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수소를 이용해서 현재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운송 수단이거든요.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될 걸로 보이는 수소 버스. 특히 이제 장거리 운행하는 수소 관광버스, 그다음에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 수소 트럭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수소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관련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현재 관련 법제들의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제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앞에 법률들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이런 참여 촉진을 위한 R&D 보조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이런 참여 촉진을 위한 법률들이 우선 1차적으로 눈에 띄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전한 수소 경제, 안전한 수소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이런 또 역시 허가제 등을 두고 있는 이런 규제 관련 규정도 같이 두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소 경제 계획을 세우고 경제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제 특화 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소 도시를 만드는 이런 법률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현재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률안과 만들어질 법률안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련 법률을 좀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 현재
그 정부 정책에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수소 전문 기업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지원 중 가장 큰 걸로 이제 수소 전문 기업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제 총 매출액 중 수소 산업 관련 매출액 또는 그다음에 수소 산업 관련 R&D 등에 투자한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 수소법 등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소 전문의 기업의 범위는 이제 제가 시행령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의 이상의 그 수소 관련 매출액이 나오면 된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총 매출액 중에 수소 사업 관련 이제 연구 개발 등에 이 정도의 그 비중을 투자해 주면 수소 전문 기업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수소 전문 기업으로 보게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제 수소법에서는 어떤 정부 재원을 통한 수소 전문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 융자를 해주는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문제되는 이제 국세, 지방세 등 세금 감면 제도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나 각종 그 대체 조치, 그 초지 조성비 등을 즉 각종 부담금이죠.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관련법, 각종 그 근거가 되는 각종 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혜택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을 할 필요한 경우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거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혜택인 거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이제 혜택을 준과 동시에 수소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수소 전문 기업들과의 이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그래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 현재 전담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기업들의 이제 민원이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향후 정책에도 반영하고 법령에도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전문 투자 회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즉 수소 산업에 투자하려면 그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전이 필요한 건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많이 보다시피 이제 PF나 이런 ML을 하는 PF도 있지만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전문 투자 회사도 있고, 즉 특정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그 연기금이나 이제 그 각종 그 연기금 등에 의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수소 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문 투자 회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수소 전문 투자 회사는 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금융 당국, 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제도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설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제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제 휴게시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로 한 경우에는 각종 산업단지나 이런 휴게시설에는 충전소나 연료전지에 확충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거의 정부가 얘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확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향후 이런 근거 규정에 따라서 충전소나 연료전지가 설치가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산업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수소 경제를 위해서 역시 정책적 지원책, 촉진책과 더불어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용품 제조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용품 제조 사업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즉 지자체 감독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 시설에 대한 완공했을 때도 이게 안전한 제조 시설인지에 대해서 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각종 그 규제를 두고 있고, 역시 석유와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 운영자는
그 가스공사의 수소 판매 가격 보고 의무를 두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가격도 역시 어느 정도 통제라기보다는 어느 범위야 어느 정도 그 스크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규제 제도도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소법에는 촉진책과 규제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법 자체는 저희가 이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때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수소법의 시행을 계기로 수소 관련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 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수소법에 규정된 이 각종 지원책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범위를 잘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혜택을 있고 연구개발, 특히 R&D 투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 이제 국회나 정부도 이제 이 수소법이라는 기본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 법에 따른 아까 다른 대기환경 보조법에는 각종 법률을 이제 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을 위해서 후속 입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후속 입법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이나 각종 기업들의 이제 니즈를 계속 계속 파악을 해서 관련 이제 추가적인 관련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현재 수소경제법, 현재 수소법에 따른 이제 향후 시사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소법은 향후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또 산업 육성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법 자체가 이제 지능법의 그러니까 첫 번째 법안이다 보니까 지능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소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수소 유통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기업의 육성에 대한 문제들에 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마 향후 지속적인 보안 법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그때 이제 지금 이게 여러 차례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 또 이해상충의 문제들,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진행하기로 하고요. 카이스트의 조은혜 교수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입니다. 저는 이 수소 산업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R&D 이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1차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을 때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오는 전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저장을 해뒀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연료전지에 그 수소를 공급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겠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도기적인 기술 상태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라든지 부생 수소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 전기 분해, 수전해라고 하는 거기서 생산되는 수소와 수소 저장, 연료전지 이 세 가지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전에 상용화가 된 기술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100메가와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시간당 1000kg의 수소, 그러면 한 200대 정도의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수소가 1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의 설비들이 이미 100년 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 수전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기술로는 지금의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소 저장이랑 그 활용 측면에서 보는 연료전지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압의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부르는 장치가 들어가서 발전을 하는 연료전지 자동차가 지금 도로에서 주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술력 개발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율이고요. 뭐 달리 말하면 성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를 놓고 보시면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이나 이런 성능 측면에서는 사실은 별로 불편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랑 수명이 아직까지 지금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전해로 놓고 보면 제가 앞서서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하는 이 기대치가 좀 개발 목표가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물을 수소로 분해할 때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지 하는 이 에너지 저장의 개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랑 내구성도 더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최적화 같은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나 수전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고분자 막을 이제 전해질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수전의 셀인데 연료전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나 수전에는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 게 단위 구성 요소가 되겠고 이게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셀이 적층이 되면 스택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시스템이 되어서 그게 이제 차에 들어간다거나 하게 됩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제 고분자 막이 저기 나피온이라고 되어 있는 막이 있고요. 그 한쪽에는 백금 촉매가 있고 그다음에 GDL이라고 부르는 부품이 있고 분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양쪽 다 백금 촉매랑 그다음에 카본으로 구성된 GDL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분리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전의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지 않은데 수전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백금이 아니라 이리듐 촉매가 들어가고 타이타늄 GDL이랑 타이타늄 소재의 분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구조도 조금 다른데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연료전지인데요. 거의 촉매가 백금 촉매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위쪽은 수전해의 경우인데 수전해를 보시면 플로우필드 분리판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GDL입니다. 그러니까 수전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귀금속인 백금이나 이리듐 촉매보다 타이타늄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GDL이나 이제 분리판이라는 소재가 훨씬 더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리듐이 사실 백금보다 2배쯤 비싸고요. 그리고 수전해에 연료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리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해에서는 촉매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타이타늄 기반의 소재들이 비싸고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촉매를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는 백금이나 이리듐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 2에서 3나노 정도의 이 구형의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깥쪽은 백금을 쓰고 가운데는 뭐 싼 금속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저렴한 금속이랑 백금을 교차로 정렬을 시킨다든지 뭐 모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거는 백금 원자 하나를 하나씩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비귀금속의 촉매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이 연료전지랑 수전해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게 불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 부품이어서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지금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계 고분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불소 대신에 거기가 카본이랑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로운 고분자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저 사용하는 고분자는 산성 용액이 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알칼리 분위기가 되는 그런 고분자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DL 같은 경우에는 카본계가 있고 타이타늄계가 있는데요. 카본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은 한데 원소재인 카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서 그 또한 국산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연료전지에 쓰는 금속,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분립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타이타늄 계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소 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소가 갖는 연료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X축은, 오른쪽은 무게당 에너지 저장 밀도이고 Y축은 이제 부피당 저장 밀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소는 무게당 저장 밀도는,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부피당 저장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350기압, 맥스웰은 700기압으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으로 낮춰가지고 액화를 시킨다거나 해서 이제 부피당 저장 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장단점이 있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그런 액화수소나 아니면 고압의 기체에 더해서 수소를 어떤 카본이나 이런 탄소나 이런 재료에 흡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금속이나 아니면 비기금속 원소들이랑 결합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케미칼들에 붙여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케미칼들, 그러니까 금속이나 그 케미칼들의 무게가 또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피당 저장 밀도랑 이제 무게당 저장 밀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수소랑 공기 중의 질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래에 수소를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가가 저렴한 사막지대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는 그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대용량을 장거리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케미칼로 바꿔서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환과 또 다시 재전환을 거치려면은,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고 다시 또 수소로 바꿔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의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 완전히 기술 개발도 더 진행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같은 것들이 아직은 다 완전히 끝나진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저런 기술들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조은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팬시한 수소 사회, 수소 경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수소 산업부의 수소 활성화 로드맵 나왔을 때도 그 당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보급 목표, 차량의 보급 목표, 충전소의 구축 목표, 그 다음에 발전량에 대한 목표들을 상정을 하고 그걸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2.0, 3.0 이제 업데이트 버전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제 지금 이제 와서 걸리는 것들은 전부 그렇다면 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값싸게 생산할 거냐?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그게 현재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지, 이게 전부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R&D나 과학기술 수준에 다 지금 귀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마 수소 R&D에 대한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연장선 상에서 교수님 어떠십니까? 향후에 수소 R&D 전략을 아마도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될 텐데 교수님께서 어떤 전략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 분야에서 R&D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이 부품이나 소재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투 트랙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어떤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내지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그런 기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소재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나중에 우리가 고유 기술을 확보를 하고 기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단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R&D를 해야 될 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충전소에 쓰이는 압축기라든지 밸브 같이 이런 그 어떤 부품들에 대해서 원천적인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최근에 이제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이슈가 이제 이런 설비나 이런 그 장비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 수명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기술들이 과연 해외 수준의 수명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향후 R&D에 많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요. 조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전반에 걸쳐서 그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오늘 주제가 수소 R&D와 수소 경제법이잖아요. 또 우리 발표는 지적재산권 IP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곰곰이 오늘 세션에 화두가 뭐냐 했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과학기술이 우리 수소경제를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김원선 박사님, 지금 수소경제 IP 전략이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R&D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볼 때 향후 이 수소 쪽의 IP 가치가 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R&D와 연계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수소 IP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수소 저장이나 인프라나 발전 부분에서는 분명히 양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분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D에 앞서서 반드시 특허를 먼저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진입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하나와, 또 한 가지는 R&D에 앞서서 특허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특허 관점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R&D를 진행을 해야 효과적인 R&D가 진행이 되고 똘똘한 활용 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들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특허 수소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허 출원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GE나 지멘스나 가와사키 같은 일본과 독일 대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와사키나 지멘스는 중국 시장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특허 분석을 통해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소 터빈 관련한 특허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중국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눈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특허 관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히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R&D를 본격화하시기 전에 R&D 전략과 함께 반드시 IP 전략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효과적인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수소를 포함한 이런 많은 R&D들이 R&D를 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도출되는 이제 결과물들을 이렇게 IP화 시키고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반대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R&D 로드맵도 만들었고 현재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 의견으로는 그 있던 이 R&D하고 IP하고 표준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가 각 기술군별로 원천 기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 약간 좀 중장기 전략을 좀 만들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서영호 대표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주신 자료하고 우리 김원선 박사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지금 수소 쪽은 중국이 최근에 이제 한 5년 사이에 굉장한 그 기술 개발하고 투자를 엄청 하고 있고 또 특허 출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 이런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우리가 IP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결국 에너지는 지금 원가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업체 간 어떤 뚜렷한 우열이 나타난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뭐 발라드라든 그런 업체들은 좀 이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직 그 수소 전체적인 전주기 산업에서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저희가 알다시피 리튬 2차 전지도 몇십 년 전부터 개발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드디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드디어 이제 개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몇십 년을 투자했고요. 수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그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대략 수송이나 발전에서 한 20% 정도를 담당할 거다. 뭐 이제 희망 내지는 목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그리고 또 수소 아까 뭐 여기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저장과 운송 단계에서 뭐 300바, 500바 이런 정도의 엄청난 고압이거든요. 그게 안전 문제가 상당히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 형태에서 가장 그 수송 위험도나 고난이도의 저장 기술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인류가 여지껏 개발한 기술이 총 집약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성을 갖추면서 그렇게 되는 기회에서 저희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어떤 뼈대 기술들은 완성됐지만 지금 현재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관련된 기술들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상태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엄청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요소 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이라든지 그 연료 전지라든지 자동차 전체의 어떤 그런 개개별 그런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주기상으로 지금 취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강소 뭐 이제 규모가 꼭 크지 않더라도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그 기술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과기부에서 한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수소 R&D 로드맵 발표하신 거 보셨을 텐데요. 수소 생산, 저장, 이송, 활용 전반에 걸쳐서 그 타임라인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자세하고 또 정밀하게 이제 아마 기술개발 로드맵이 짜여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그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략들이 잘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 수소법하고 관련해서 우리 저기 김원선 박사님 그 최강수 변호사님께 좀 여쭐 텐데 이 보니까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나오나요? 이 선택 질문 모드? 일단 그 수소법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 질문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과학기술 R&D를 향후 20년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 최근에 이제 활성화 로드맵이나 수소법 전반에 걸쳐서
이 과학기술 그저 R&D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강조점이 없다, 좀 방점이 없다,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주로 이제 뭐 기술의 보급이나 확산 쪽에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소법에도 지금 30조의 수소산업 기술개발 촉진 정도로만 언급이 돼 있고 없는데 향후 그 보안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R&D와 관련된 좀 근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향후 이제 수소법 개정안들이 이제 실현되면 수소 경제와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이제 R&D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관련 규정은 좀 부족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수소법은 아까 이제 김원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법, 아니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능법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이제 그 기본법을 만들고 그 수소 경제가 단기적으로 추구할 방향,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추구할 방향이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수소 자동차는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목표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영역들은 이제 장기적인 과제라고 본다면 현재 개별적 법령에서 보다시피 전부 다 단기적인 사업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모습을 위한 법 개정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도 차근차근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R&D에 대한 부분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현재 이제 뭐가 필요한지 니즈를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니즈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이제 수소 기본법에도 넣을 것이고 각 개별법에 그 내용들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의 들어온 것처럼 현재 수소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 이제 국회랑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도로 산업통상부와 주도로 해서 국회 의원실과 더불어서 수소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수소 이제 기본법을 만들면서 수소의 개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청정 수소의 개념을 좀 약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조은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 수소 즉 그린 수소를 그 개발하는 걸 좀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현재 비용이 많이 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육성하기 위한 모태를 좀 또 수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고요. 현재 뭐 그레이 수소나 이제 그린 수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수소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생산 방법이 나눠진다면 현재 그레이 수소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생산하는 방향은 좀 약간 쉽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다면 청정 수소를 개발하는 그 개발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수소 경제도 그 방향으로 탄소를 줄이면서 없애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좀 맞물려 가면서 이런 수소 경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많은 기업들이 그 기술 개발이나 비즈니스 어떤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이런 수소법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아마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은혜 교수님께 질문이 다이렉트로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암모니아와 같은 NH3 화학물질에 저장하는 수소 저장 방법이 있는데 혹시 냄새 안 나나요?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네, 나지요. 그리고 암모니아도 이제 안전 관련된 이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모니아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걸로 결정이 딱 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고 수소가 뭐 수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연료는 다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연료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라는 거는 에너지를 자기가 그렇게 안고 있다가
방출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소 포함 모든 연료는 다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소는 뭐 굉장히 고압으로 저장한다거나 아니면은 극저온으로 저장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더해지는 위험성, 또 암모니아는 저런 냄새에 대한 우려라든지 암모니아도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마무리 겸 해서 그 조 박사님 마지막 클로징 멘트 짧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차례대로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예. 네. 방금도 이제 수소 안전 관련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게 폭탄이 된다거나 하는 막 완전히 위험한 그런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폭탄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랑 완전 좀 다른 종류의 수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물질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좀 다른 수소거든요. 그리고 굵고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랑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고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수소폭탄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방금 제가 또 이 직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도 연료로서 갖는 위험성과 저장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를 생각했을 때 다른 이게 수소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광수 변호사님 한 10초, 20초? 네. 그 뭐 수소 경제를 위한 그 기본법으로서 이제 수소법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이 법이 이제 나아갈 길은 이제 험난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수소 기업들의 니즈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다음에 기업들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현재 법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호 대표님. 네. 그 에너지는 뭐 인류가 항상 그 당면에 있는 생존의 문제인데요. 그 이제부터는 아마 향후에는 이제 수소는 사실상 필요성이라기보다 이제 당위입니다. 뭐 이제 지구 온난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의문보다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 난관이 있지만 저는 뭐 확신하건대 아마 수소 에너지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차세대에는 이제 우주 그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그 우주선에도 이런 우주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류가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선 박사님. 네, 제가 수소 산업 특허 분석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앞서 나가 있는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뒤쪽에 있고 아직은 되게 뒤따라가는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이제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빛나는 우수한 R&D와 탄탄한 특허가 같이 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소 과학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는 지금 한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원 입학 시험 칠 때 교수님께서 왜 수소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구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제 앞으로 대학원 계속 이 R&D의 주역이 되실 분들께서 수소 관련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소 산업은 지금 에너지 산업이나 가스 산업을 지금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제조업이나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간 산업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게 또 다른 에너지의 어떤 인프라들하고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국가 수소 R&D하고 IP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소 경제를 로켓처럼 좀 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들 좀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션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